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식한테 콩팥을 떼어줄 수 있으십니까? 살을 가르고 성한 몸을 내어주고 마취해서 깨어나는 순간까지도 우리 딸 잘 됐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칠순을 바라보는 박수님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채 석 달도 안 돼요. 어머니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훌쩍 떠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뒤 딸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안주인이 되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원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10년의 세월 동안 사귀고 또 사귀다가 마침내 마주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 1956년생 박수님. 수님이라는 이름은 순하게 살아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는 평생 순하게 살았습니다. 수님 씨는 17에 중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오빠 셋을 공부시키려면 딸은 공장에 나가야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구미공단의 섬유공장에서 실먼지를 마시며 돈을 모았고 22의 이웃마을 총각 이재호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이재호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여렸습니다. 세상 풍파를 견뎌내기엔 어깨가 좁은 사람이었지요.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허리를 다쳤고 40 중반부터는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수님 씨가 벌어야 했습니다. 식당 일, 파출부 일, 새벽 신문 배달까지.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수님 씨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딸 이수진의 손. 이수진은 수님 씨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먼저 낳았는데 하나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하나는 군 제대 후 사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니 수진이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공부해라. 엄마처럼 살지 말고. 수님 씨는 수진이 교복을 사줄 때도 수진이 학원비를 낼 때도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수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수님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나중에 먹었습니다. 딸 밥그릇을 먼저 채웠으니까요.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방국립대 간호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을 때 수님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는지 서러운 눈물이었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진이는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딸의 사진을 받았을 때 수님 씨는 그 사진을 반찬 가게 계산대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딸이요. 서울 큰 병원 간호사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수진이 나이 32 되던 해였습니다. 명절에 내려온 딸이 유독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얼굴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수진이는 피곤해서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신장이 좀 안 좋대.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는 병,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 수진이의 콩팥은 이미 정상 기능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날 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집었다가 놓고 또 집었다가 놓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후 수진이의 콩팥 기능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주 3회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님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이 다니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습니까? 신장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님 씨를 바라봤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의 작은 여자. 굳은 살 박인 손, 굽은 허리.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건강검진을 해보고 결정하시지요. 검사 결과 수님 씨의 신장은 놀랍도록 건강했습니다. 평생 일만 해서 오히려 장기가 튼튼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딸을 위해 남겨준 것인지 혈액형도 맞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어머니 앞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나 투석할게. 엄마 몸에 칼 대는 거 나는 못 봐. 그러자 수님 씨가 딸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 낳을 때 이미 몸 한 번 내줬다. 또 한 번 내주면 뭐 어떠냐? 그것도 못 해주는 엄마가 어딨냐?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수님 씨도 울었습니다. 수술날 새벽 수님 씨는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아직 밝아오지 않은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이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빌었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수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마취 주사를 맞기 전 딸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 멀쩡히 일어날게. 너는 그냥 건강해져라. 그것만 해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리며 의식을 찾았을 때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수진이는요? 수진이 잘 됐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됐어요. 따님 콩팥 잘 붙었대요. 수님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수술 후 수님 씨는 한 달간 서울의 수진이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고 수진이가 돌아오면 미리 끓여둔 죽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수술 환자이면서도 딸 챙기는 것을 먼저 했으니까요. 한 달 후 수님 씨는 시골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픈 데 없어? 그 전화가 수님 씨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되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바쁜가 보다. 3달째 전화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는데 대화가 짧았습니다. 응, 엄마. 나 괜찮아. 바빠서 끊을게.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상대방이 좀 집안이 있는 사람이야. 시댁 쪽에서 내 과거 병력 때문에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연락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해해줘. 나는 잘 지낼게. 수님 씨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고 합니다.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당분간이 얼마인지도 묻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도 수님 씨는 수진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신호가 갔습니다. 나중엔 번호 자체가 없는 것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수님 씨는 딸이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 좀 바꿔달라고.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얼마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님 씨는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처음 1년은 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수진이가 살던 동네를 찾아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원룸 집주인은 이미 이사 가셨어요 라고 했고, 수진이 친구라며 알던 사람들은 저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이재호 씨는 그 무렵 더 악화된 허리 때문에 거동이 더욱 어려워졌고, 수님 씨는 남편 병수발을 하면서 딸 생각을 삭혔습니다. 처음엔 원망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콩팥을 왜 줬나? 그 수술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3시에 잠을 깨어 부엌에 앉아 물 한 잔 마시다가 수님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몸은 성하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눈물이. 3년이 지나자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투병하다가 조용히 갔습니다. 수님 씨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오빠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수님 씨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어떤 날은 수진이 어릴 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돌사진에서 웃고 있는 아기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에서 책가방을 메고 서 있는 수진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수진이. 잘 살고 있겠지. 몸은 건강하겠지. 그게 다였습니다. 원망은 어느 순간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술로부터 꼭 10년이 되던 해 11월이었습니다. 수님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번호였습니다. 박수님 여사님 댁이죠? 여사님이라는 말에 수님 씨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살면서 없었으니까요. 네, 저인데요. 저는 한강기업 이사장님 댁비서 최연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수진 사모님께서 어머니를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한강기업.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건설, 식품, 호텔, 미디어까지 손 안 댄 곳이 없는 재벌 그룹. 수님 씨도 텔레비전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수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운 건지 무서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수님 씨 자신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강기업에서 보낸 차가 시골 마을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수님 씨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몸단장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내가 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기사가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안에 앉아있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수진이는 세련되어졌고 단아해졌고 어딘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 고급스러운 향기. 하지만 그 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수님 씨가 어릴 때부터 알던 그 눈. 수진이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채로 시골 마을 길 위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했어.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가 10년 전에 연락을 끊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인 한강기업 후계자 강준혁.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될 사람이 수진이의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몸이라는 것이 재벌가 며느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쪽 어머니가 신장을 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형편의 집안과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과거를 정리하세요. 그쪽 집안과 인연을 끊으세요. 수진이는 22에 엄마의 신장을 받은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살아온 10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 강준혁을 사랑했고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의 초라한 삶이 드러나면 수진이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가난을 숨기고 싶은 수치심. 그 수치심이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의 10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강준혁과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약점으로 쥐고 집안 대소사에서 수진이를 소외시켰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며 출산을 막으려 했고 재벌가 상견례 자리에서 수진이의 집안을 은근히 비하했습니다. 강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약했습니다. 수진이는 화려한 집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그 아이를 낳고 나서야 수진이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느낀 이 감정이 엄마가 나를 낳으면서 느낀 감정이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기만 한 게 아니야. 콩팥까지 줬어. 그런데 나는 그날 밤 수진이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서 비서에게 수님 씨 연락처를 수소문하라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수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주름진, 작은 손. 그 손이 10년 전과 똑같이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엄마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됐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망은 안 됐냐고? 솔직히 말하면 됐지. 처음엔. 근데 있잖아. 이상하게 그 원망이 오래가지 않더라고. 내가 살아있고 내 콩팥이 잘 붙어서 내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원망이 그냥 쓰러지더라고. 엄마.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어. 내가 행복하기를. 그것만 빌었어. 수진이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비싼 옷을 입은 채로 시골 출신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딸이 어릴 때처럼. 그로부터 한 달 후 수님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가 마련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엄마, 큰 데로 가요. 싫어. 엄마는 작은 데가 편해. 대신 자주 와라. 그 조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수진이는 아이를 데리고 수님 씨 빌라에 왔습니다. 수님 씨는 손자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고요? 강준혁이 나섰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팠는지를 알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 어머니는 제 장모님입니다. 앞으로 그분 흉보는 것은 제가 듣고 있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끈했지만 더 이상 대놓고 수진이를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어색함도 있었고 수님 씨도 어쩌다 혼자 있으면 그 10년의 공백이 새삼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수님 씨는 말합니다. 다 됐어. 수진이가 잘 살고 있으면 됐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랑과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사랑. 박수님 씨의 사랑은 두 번째였습니다. 딸에게 콩팥을 주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10년을 혼자 보냈지만 그럼에도 딸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이야기 하나로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거나 또는 먼저 떠나신 어머니 한 분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뜸한 자녀분이 계시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수님 씨처럼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전화 한 통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어머니가 계신 분이라면 오늘 한 번만 더 안아드리세요. 이유 없이 그냥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진이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함께 나눠요.